서울의 하늘 아래 화려한 불빛들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한 구석에 박선자 여사의 집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의 안락한 보금자리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은 그 압력이 가장 짙어지는 순간이었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침묵을 깬 것은 언제나처럼 박선자 여사였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밥을 뜨고 있는 사위 강지훈을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닿는 모든 것을 베어버릴 듯한 기세였다. 쯧쯧 짜내는 밥 넘어가는 소리가 내 속 타는 소리보다 크겠네. 하기야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니 밥맛 하나는 좋겠지.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강지훈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수저를 움직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언어폭력은 그의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3년 전 아내 이유라의 아버지, 즉 박선자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 딸을 잘 부탁하네 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지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와 이름뿐인 사위로 살고 있었다. 이유라가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중재에 나섰다. 엄마 식사 중이시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네. 아비만 살아있었어도 내 딸이 저런 백수건달 같은 놈이랑 사는 꼴은 안 봤을 텐데. 박선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그녀는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내 친구 아들 김 검사 말이야.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더라. 또 저 건너편 최 사장네 아들은 미국에서 MBA 마치고 와서 바로 상무 자리에 앉았다지. 그런데 내 사위는 내세울 직업 하나 없이 집구석에 처박혀서 장모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밥이나 축내고 있으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팔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아래 심해처럼 그의 내면은 고요하기만 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아내인 유라마저도 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그가 밤이 되면 서울의 뒷골목을 지배하는 거대 조직 흥매, 최이, 잉의 수장 그림자라 불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훈의 침묵은 박선자의 화를 더욱 돋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무기력하고 반응 없는 사위가 자신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어디 말이라도 해보게. 내가 뭘 잘못 말했는지. 자네도 남자라면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은 해야 할 것 아닌가. 유라가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이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제발, 그 사람은 내온 잠자코 있어. 이 모든 게 다 너처럼 물러터진 내 딸 때문이야. 사람 보는 눈도 지지리도 없지. 바로 그때였다. 식사를 마친 지훈이 조용히 일어나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가 박선자가 아끼는 도자기 그릇을 집어드는 순간 박선자가 다시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 손 치워. 어디 더러운 손으로 귀한 그릇을 만져. 그 말에 지훈의 손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단단히 잡고 있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쨍그랑. 맑고도 요란한 파여름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선자가 베트남에서 직접 공수해온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수공의 도자기 그릇이 산산조각 나 바닥에 흩어졌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박선자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훈을 가리켰다. 이 쓸모없는 인간이 이게 어떤 그릇인 줄 알아. 내 놈 평생을 벌어도 못 살 그릇이야. 내 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불행만 몰고 오는 재앙 덩어리. 그녀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광기 어린 분노가 그녀를 지배했다. 유라야 당장 저놈 짐 좀 가져와봐. 엄마 왜 그러세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유라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박선자는 딸을 거칠게 뿌리쳤다. 시끄러워. 내가 오늘 저놈을 내쫓고 말 테니까. 박선자는 직접 지훈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방이라고 해봐야 창고를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몇 벌 되지 않는 지훈의 옷가지들을 되는 대로 끌어모아 현관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낡은 티셔츠와 바지들이 흙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 집은 내 놈 같은 거렁뱅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지훈은 흩어진 자신의 옷가지들과 광분한 장모, 그리고 눈물 흘리는 아내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온순한 사위의 눈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고 어두운 빛이 감돌았다. 그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냉정함 혹은 무자비함에 가까웠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여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유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지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내의 손을 떼어냈다. 그는 유라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원래의 차가움으로 돌아왔다. 미안하다. 그것이 그가 남긴 유일한 말이었다. 그는 밖으로 내던져진 자신의 옷가지를 줍지도 않고 그저 뒤돌아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조금도 굽혀지지 않은 채 곧고 당당했다. 마치 오랫동안 입고 있던 불편한 옷을 벗어던진 사람처럼. 꽝. 박선자가 현관문을 닫아버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그 소리는 3년간의 인내와 굴욕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든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도시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고 오래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고 검은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전화를 켜자 액정에 암호화된 로고 하나가 떠올랐다. 흑매 HA잉의 상징이었다. 그는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유님. 수화기 너머로 지극히 절제되고 충성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목소리는 조금 전 집에서 들려주던 나약한 통화는 180도 달랐다. 낮고 서늘하며 듣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백 실장, 10분 내로 내가 보내는 위치로 와라. 그리고 태산건설, 최 회장 일가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주인님. 전화를 끄는 지훈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3년 동안 그림자는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박선자는 자신의 손으로 그 그림자를 깨우고 말았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자신의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을 능멸한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다. 서울의 밤은 이제 강지훈이라는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집안에서는 박선자가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속이 다 후련하네. 진작에 내쫓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헐떡이며 말했다. 유라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닥쳐 죽은 네 아비 얘기는 꺼내지도 마. 그 양반이 남긴 유언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저런 놈을 데리고 산 거야. 이제 끝이야. 넌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해. 마침 태산건설 최 회장 아들이 유학에서 돌아왔다더라. 내가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볼 테니 그깟 놈은 잊어버려. 박선자는 자신의 결정이 딸의 미래를 위한 최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걷어찬 돌이 사실은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바위였음을. 그리고 그 바위가 이제 막 자신의 발등을 향해 굴러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서울의 밤은 그들 가족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서막을 조용히 열고 있었다. 강지훈이 서 있던 어두운 골목 안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다. 3년간 억눌려왔던 그의 본성이 깨어나는 것을 축하하는 서곡처럼. 그의 주변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겁고 날카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온순한 양의 탈은 완벽하게 벗겨졌고 이제 그 자리에는 먹잇감을 포착한 굶주린 늑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채 10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나직한 엔진음이 들려왔다. 소음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정숙한 그 소리는 오히려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잠시 후 어둠을 가르며 검은색 세단 세대가 유령처럼 미끄러져 들어와 지훈의 앞에 멈춰 섰다. 차량은 모두 제네시스 G90의 최상위 모델로 방탄 처리가 된 특수 제작 차량이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은 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택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했다. 가운데 차량의 뒷문이 열리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내려섰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빗어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을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가 바로 흥매 HA-잉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백승호 실장이었다. 주인님 늦었습니다. 백 실장은 지훈의 앞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뒤를 따라 양옆 차량에서도 건장한 체격의 남자 6명이 내려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동작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절도 있었다. 그들은 지훈의 친위대이자 흥매의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인사를 받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초점 없이 순응하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서려 있었다. 아니다, 내가 너무 일찍 불렀군.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운데 차량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백 실장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문을 닫아준 뒤 자신은 조수석에 앉았다. 차량 내부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호화로웠다. 최고급 가죽 시트와 첨단 장비들이 빈틈없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지휘본부였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백 실장은 뒤를 돌아보며 태블릿 PC를 건넸다. 주인님께서 지시하신 태산건설 관련 1차 브리핑 자료입니다. 지훈은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태산건설 최만식 회장과 그의 아들 최진욱에 대한 신상정보그룹의 지배구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 등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3년 동안 세속과 담을 쌓고 지냈음에도 그의 정보 분석 능력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그는 빠른 속도로 자료를 훑어내렸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동탄 신도시 주상복합 건설 프로젝트, 자재 납품 업체 리스트가 이상하군. 페이퍼 컴퍼니가 여러 개 끼어 있어. 역시 알아보셨군요. 현재 저희 정보팀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이 아니라 확신이겠지. 최만식 회장은 예전부터 그런 쪽으로 잔머리가 비상한 인간이었으니까. 최진욱은 어떤 놈이지? 회장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MBA를 마쳤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도피 유학에 가까웠습니다. 마약 도박 여자 문제로 현지에서도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던 기록이 있습니다. 최 회장이 거액을 들여 간신히 무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부패한 아버지와 망나니 아들. 무너뜨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었다. 백 실장, 예주님, 태산건설의 숨통을 끊을 방법을 찾아. 단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처럼 보여선 안 된다. 언론, 검찰, 국세청.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직접 들어가도록 만들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의 거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남동 펜트하우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 일단 그곳으로 가지. 지훈은 태블릿을 옆에 내려놓고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3년 만의 귀환이었다. 그동안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이들에게 이제 그림자, 강지훈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다. 같은 시각 지훈이 떠나온 박선자의 집은 전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박선자는 마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편안히 기대앉아 비싼 과일을 먹으며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응, 경자야, 나야. 드디어 그 왼수 같은 놈을 내쫓았다니까. 속이 다 후련해. 내 딸 유라 인생에 붙어있던 거머리를 드디어 떼어낸 기분이야.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맞장 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잘했네. 선자야,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자네 사위감으로는 영 아니라고. 멀쩡하게 생겨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놈들이 제일 무서운 법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이제 우리 유라도 좋은 짝을 만나야지. 혹시 태산건설 최 회장님 아들 이번에 유학에서 돌아왔다는데 소식 들었어. 우리 유라랑 어떻게 자리 좀 안 될까? 박선자의 눈은 욕망과 허영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사위를 내쫓은 것이 단순히 불행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발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고 있는 딸 유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박선자는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개냐 그깟 놈 하나 나갔다고 세상 무너진 것처럼 굴기는. 엄마, 너무해요.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저 가난하고 직업이 없다는 것뿐이잖아요. 그게 제일 큰 잘못이야. 이 답답한 거사.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그건 죄악이야. 넌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돈 없고 백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게 이 세상이야. 엄마는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유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논리는 견고한 성벽 같아서 그녀의 여린 마음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엎드렸다. 지훈의 낡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어디로 간 걸까? 밥은 먹었을까? 잘 곳은 있을까? 온갖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가 알던 강지훈은 늘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비록 돈은 못 벌어왔지만 그녀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면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서툴게나마 만들어주려 노력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소박한 행복이 좋았는데 어머니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과의 과거를 떠올렸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늘 마음이 편안했다. 그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깊은 바다와 같은 평온함으로 느껴졌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를 내쫓는 어머니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 시간 지훈을 태운 차량은 서울의 심장부 한남동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라메르 팰리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VVIP만을 위한 비밀 통로였다. 차에서 내린 지훈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과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를 맞았다. 3년간 살아온 창고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가 본래 있던 세계였다. 백 실장이 그의 뒤에서 조용히 보고했다. 정보팀으로부터 1차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태상건설의 비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관련된 인물 리스트 곧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지훈은 겉옷을 벗어 소파에 던지며 나지막이 말했다. 판이 생각보다 크겠군. 좋아. 이 기회에 썩은 뿌리들을 좀 솎아내야겠어.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섰다. 발 아래로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어딘가에 있을 박선자와 최만식 회장을 떠올렸다. 그들은 지금쯤 달콤한 꿈을 꾸고 있겠지만 그들의 세상이 곧 무너져 내리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터였다. 지훈은 와인셀러에서 로만의 콩티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붉은 와인이 잔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는 잔을 들어 도시의 야경을 향해 건배하듯 들어 올렸다. 복수의 시간이자 심판의 시간이다.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잔혹했다. 그림자의 귀환을 알리는 서늘한 전율이 서울의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지훈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다. 박선자의 집과 그녀가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명가, 밍자는 표면적으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박선자는 눈에 가시 같던 사위를 쫓아낸 해방감에 젖어 평소보다 더욱 활기차게 식당을 누볐다. 명가는 강남의 노른자 땅에 위치해 정재계 인사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박선자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최고급 식자재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자신이 가진 약간의 인맥을 동원해 식당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늘따라 더 고와 보이시네요. 최 의원님 오셨습니까? 주방에 특별히 전복을 따로 빼놓으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박선자는 손님들을 맞으며 능숙하게 아양을 떨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만족감이 가득했다. 이 견고한 성챙은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지훈의 존재를 까맣게 잊었다. 아니,
잊으려 노력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잠시 끼어들었던 오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성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아주 사소한 전화 한 통에서부터였다. 네, 박 사장이라고요. 계약을 해지한다고요. 박선자는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다 말고 귀를 의심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10년 넘게 명가에 최고급 한우를 공급해온 마장동의 박 사장이었다. 그는 명가 성공의 1등 공신 중 한 명이었다. 아니, 박 사장,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실수라도 했어. 대금이 밀린 것도 아니고 10년을 넘게 거래해온 사이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끊는 게 어디 있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곤혹스러운 듯했다. 아이고, 박 여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냥 집안에 좀 우환이 있어서요. 당분간 이 일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업체를 알아보시는 게. 우환, 무슨 우환이길래 내가 2배 값을 쳐줄 테니 다시 생각해봐. 정말 죄송합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겼다. 박선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미친 영감탱이가 이제 와서 배가 불렀지. 그녀는 가볍게 욕설을 내뱉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돈이면 뭐든 해결되는 세상이었다. 더 좋은 고기를 더 비싼 값에 사오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에 전죄 불과한 작은 바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완도에서 최고급 활전복을 공급하던 김선주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유는 더 황당했다. 갑자기 주력 어선들의 엔진이 동시에 고장나 당분간 조업을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박선자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우연일 뿐이라고, 운이 나쁜 날이 겹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불행은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유기농 채소를 공급하던 농장에서는 원인 모를 병충해가 돌아 계약 물량을 댈 수 없다고 통보해왔고, 쌀을 납품하던 업체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모든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알려왔다. 불과 이틀 만에 명가의 핵심 식자재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이다. 대체 이게 무슨... 박선자는 망연자실했다. 급하게 다른 공급처들을 수소문했지만 상황은 기묘하게 돌아갔다. 기존 업체들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곳들조차 물량이 없다거나 이미 다른 곳과 장기 계약이 되어 있다는 핑계를 대며 거래를 거절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명가로 향하는 모든 길을 막아서고 있는 듯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소에는 명절 떡값이나 챙겨가며 눈 감아주던 구청 위생과에서 불시 단속을 나왔다. 단속반원들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들은 주방 구석의 작은 타일 균열 냉장고의 온도 설정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지적하며 과태료 폭탄과 함께 영업정지 15일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과장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박선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위생과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대답뿐이었다. 박 여사님,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짓이라서요. 당분간 몸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저까지 찾아오지 마시고요.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이제 박선자는 단순한 불운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녀의 머릿속에 몇몇 경쟁 식당들의 이름이 떠올랐지만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힘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식당은 엉망이 되었다. 식자재 부족으로 메뉴는 반토막이 났고 그나마 나오는 음식의 질도 형편없이 떨어졌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인터넷 맛집 평가 사이트에는 명가를 비난하는 악평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한때는 예약 없이는 발도 들일 수 없었던 식당에 이제는 파리만 날렸다. 딸 유라는 매일같이 수심에 잠겨갔다. 그녀는 식당의 몰락을 지켜보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경쟁자의 소행이라고 단정했지만 유라의 마음속에는 다른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혹시 강지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가 떠난 직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엄마, 혹시 그 사람한테 연락해봤어요? 식당 문을 닫고 텅 빈 홀에 앉아있던 박선자에게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선자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놈 얘기는 꺼내지도 마. 재수 없는 놈.
그놈이 나가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 그놈이 우리 집에 재앙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박선자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했다는 가능성을 애써 외면했다. 대신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에 모든 희망을 걸기로 했다. 바로 태산건설과의 혼사였다. 유라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생각이 있다. 다음 주에 태산건설 최 회장님과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다. 그 아들 최진욱 상무도 함께 나온다고 했어. 네가 그 자리에 나가서 잘 보이기만 하면 돼. 태산건설 며느리만 되면 이런 작은 식당 하나 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걸 얻게 될 테니. 박선자의 눈은 탐욕으로 다시 번뜩였다. 그녀는 자신의 무너져가는 왕국을 지키기 위해 딸을 제물로 바칠 생각이었다. 한편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는 강지훈이 백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명가 주변의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주인님 계획대로 명가의 모든 자금줄과 유통망을 차단했습니다. 현재 박선자는 보유 현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국세청의 계좌 동결 조치로 그마저도 곧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지우는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며 스크린 속 초조한 박선자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증오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관람하는 연출가 같았다. 초회 회장 쪽 반응은 박선자의 접근을 예상했다는 듯 흔쾌히 만남에 응했습니다. 저희가 흘린 미개발 지역 부동산 정보를 미끼로 던져놓은 상태라 박선자를 이용해 저희와 어떻게든 연결되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 박선자의 탐욕 최 회장의 욕심,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낼 파멸의 시나리오까지. 초회 회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 우리도 그 근처에 자리를 마련해도 쇼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봐야 제맛이지. 알겠습니다, 주인님. 백 실장이 조용히 물러났다. 홀로 남은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아내 유라를 떠올렸다. 지금쯤 그녀는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까. 마음이 조금 쓰라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하는 법이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만 새로운 새싹이 돋아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그림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절망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였다.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약속의 날이 밝았다. 박선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었다. 그녀에게 오늘 저녁 식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무너져가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자 재기의 발판이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모셔두었던 가장 비싼 샤넬 정장을 꺼내 입고 보석함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얼굴에는 값비싼 화장품을 겹겹이 바르며 초조함과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다. 유라야, 아직 준비 안 됐니? 늦겠다. 그녀는 방문을 벌컥 열고 딸을 재촉했다. 이유라는 화장대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골라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상복처럼 어색하고 슬퍼 보였다. 그녀는 이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아직 법적으로 강지훈의 아내인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도 내키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어머니의 욕망을 위해 자신을 팔아넘기는 것 같은 기분 때문이었다. 엄마 꼭 가야 해요. 전 정말 싫어요. 이 철없는 거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게 지금 누굴 위한 자리인데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 아니냐. 가서 입 다물고 웃기나 해. 나머지는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박선자는 딸의 저항을 윽박지름으로 묵살하고는 그녀의 팔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집을 나섰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호라는 상류층의 품격으로 가득했다. 박선자는 이런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녀는 이곳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온몸이 달아올랐다. 미리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자 태산건설의 최만식 회장과 그의 아들 최진욱 상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고 최 회장님, 제가 늦었습니다. 박선자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과장된 몸짓으로 사과했다. 최 회장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수십 년간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노회한 사업가였다. 사람 좋은 웃음 뒤에 날카로운 계산을 숨기고 있는 인물이었다. 헤어허 박 여사님, 괜찮습니다. 저희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쪽은 제 아들 진욱입니다. 최진욱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천박한 기운이 흘렀다. 그는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라 씨. 생각보다 더 미인이시네요. 유라는 그의 노골적인 시선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최고급 코스 요리와 값비싼 와인이 테이블 위를 채웠다. 최 회장은 시종일관 부드러운 태도로 대화를 이끌었고 박선자는 어떻게든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아양을 떨었다. 회장님, 이번에 동탄에 올리시는 주상복합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더군요. 저희 식당 손님들 사이에서도 화제입니다. 역시 태산건설은 다릅니다. 헤어허 별 말씀을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 박 여사님, 혹시 흑매라는 조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박선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흑매요, 그게 뭔데요? 서울의 진짜 주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정재계를 막후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이죠. 그들의 수장은 그림자라고 불리는데 그 정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 그 흑매가 강남의 미개발 지역 부동산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 그 정보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최 회장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가 박선자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였다. 그는 박선자가 운영하는 명가가 온갖 권력자들이 드나드는 곳이니 그곳을 통해 흑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선자는 흑매니 그림자니 하는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엄청난 이권이 걸린 이야기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회장님, 그런 중요한 정보를 저 같은 사람에게 박 여사님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워낙 발이 넓으시지 않습니까? 만약 도움이 되어 주신다면 저희 태산건설도 결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진욱이와 유라 양의 좋은 소식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은 노골적인 거래 제안이었다. 박선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바로 그때였다. 속보입니다. 검찰이 오늘 저녁 태산건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최만식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룸 안에 설치된 대형 TV에서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태산건설 로비로 들이닥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순간 룸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박선자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말도 안 돼. 최진욱은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최 회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함정이다. 이건 함정이야. 바로 그때 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조혜만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최 회장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최진욱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이내 다른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이거 나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고 당신들 다 끝났어.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박선자와 유라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데는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박선자의 마지막 희망 그녀가 모든 것을 걸었던 동아줄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같은 시각 레스토랑의 다른 쪽 창가 자리.
강지훈은 백 실장과 마주 앉아 태연하게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작은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최 회장이 체포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애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동탄 신도시 부실공사 문제도 함께 터뜨렸습니다.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상건설은 회생이 불가능할 겁니다. 백 실장이 조용히 보고했다. 잘했다. 지훈은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그는 최 회장 부자가 끌려나간 룸 쪽을 무심하게 한번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절망에 빠진 박선자와 유라가 있을 터였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박선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식당은 망했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사돈자리마저 공중분해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을 폐인처럼 보내던 그녀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바로 재계의 원로이자 숨은 실력자로 알려진 명성그룹의 최영감. 그는 박선자의 죽은 남편과 약간의 친분이 있었고 박선자는 그를 몇 번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벌어지는 웬만한 일들은 모두 꿰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박선자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최영감의 자택을 찾아갔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겨우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최영감은 고풍스러운 서재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무세운 일로 이 늙은이를 찾아왔는고. 최영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다. 박선자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다. 회장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최영감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다. 자네가 걷어찬 돌에 자네 발등이 찍힌 것을 왜 남을 탓하는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쯧쯧, 어리석은 사람. 자네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어. 그분은 나 같은 늙은이조차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분이란 말일세. 최영감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박선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무 말 없이 굴욕을 참아내던, 조용히 집을 떠나가던 그의 뒷모습.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깟 백수건다리. 박선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란과 공포에 휩싸여 최영감의 서재에서 쫓겨나듯 물러났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세상의 모든 문이 자신을 향해 굳게 닫혀버린 것만 같았다. 최영감의 집에서 쫓겨난 박선자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 그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머릿속에서는 강지훈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 가능성을 부정했다. 3년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본 남자였다. 그의 무기력함, 그의 순종적인 태도, 그의 낡은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했다. 그런 그가 서울을 쥐락펴락하는 거물일 리가 없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악몽일 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렇게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에게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되었다. 두꺼운 흑색 종이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봉투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을 뿐 보낸 사람의 주소는 없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단 한 장의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귀하를 흑매 헤이인가 주최하는 자선갈라 디너에 초대합니다. 초대장에는 날짜와 장소 외에 다른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그 아래 작게 적힌 참석 예정자 명단을 본 순간 박선자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그룹 총수들, 유력 정치인들, 심지어는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진 명성그룹의 최영감 이름까지 있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하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박선자는 이 초대장의 출처를 의심할 겨를도 없이 이것을 마지막 동아줄이라 여기고 꽉 붙잡았다. 그녀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최고급 드레스를 빌리고
미용실에서 몇 시간에 걸쳐 머리와 화장을 했다. 마치 이 밤에 자신의 모든 운명이 걸린 사람처럼 유라야 네오도 같이 가야 한다. 전 안 갈래요. 이런 자리에 제가 왜... 닥치고 따라와. 이게 우리 가족이 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박선자는 반항하는 유라의 손목을 잡아 끌고 약속 장소인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향했다. 영빈관 내부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0.1%라고 불리는 권력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와인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기운이 짙게 배어 있었다. 박선자는 그 화려함에 완전히 주눅이 들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이곳에서는 초라해 보였고 그녀가 아는 얼굴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유력 인사에게 말을 붙여보려 했지만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한번 훑어보고는 이내 자기들끼리의 대화에 몰두할 뿐이었다. 젠장! 박선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최영감이었다. 그는 몇몇 그룹 총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평소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모습에 박선자는 이 행사의 주최자인 흥매와 그 수장 그림자의 힘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장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행사장 가장 안쪽에 마련된 VIP 구역으로 쏠렸다. 그곳은 얇은 벨벳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감출 수가 없었다. 박선자는 저곳에 그림자가 있다고 직감했다. 잠시 후 최영감을 비롯한 최고위급 인사 몇 명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VIP 구역으로 향했다. 박선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커튼 틈새로 안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단 한 사람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등을 보인 채 서서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어떤 경호원도 없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다. 최영감이 그의 등 뒤에서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그림자님 분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림자님. 박선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사람이 바로 서울의 진짜 주인,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남자였다. 그가 누구일까? 어떤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을까? 박선자는 어떻게든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웨이터가 지나가는 틈을 타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해 커튼 안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유라가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잡으며 말렸지만 박선자는 뿌리쳤다. 저분께 말씀드려야 해. 오해가 있었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시간이 멈췄다. 박선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상 속의 무서운 괴물도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의 신사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3년간 자신이 백수건달 밥벌어지, 재앙덩어리라고 부르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사위. 며칠 전 그릇 하나를 깼다는 이유로 한겨울 밤거리에 내쫓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예전의 온순하고 무기력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 세상 모든 것을 발알아해 둔 듯한 오만한 정적.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박선자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과 함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의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순간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그 순간 맞춰졌다. 공급업체들의 계약 파기, 구청의 위생 단속, 태상건설의 몰락, 그리고 최영감의 경고. 자네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어. 그 사람이 바로 강지훈이었다.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사위가 바로 서울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 박선자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렸다. 그녀 옆에 서 있던 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다정한 남편이란 말인가? 늘 조용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드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단 말인가. 그녀의 심장은 혼란과 충격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지훈의 시선이 인파를 가르고 날아와 정확히 박선자와 유라에게 꽂혔다. 그의 눈에는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듯한 차갑고 냉정한 시선이었다. 그가 턱짓으로 미세한 신호를 보내자 늘 그의 곁을 지키는 백 실장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백 실장은 박선자와 유라 앞에 서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그림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박선자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백 실장의 안내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이 경멸하고 내쫓았던 그 남자를 향해, 자신의 운명을 심판할 단두대를 향해 걸어가는 사형수처럼 백 실장의 뒤를 따라 걷는 몇십 초의 시간이 박선자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화려한 연회장의 소음은 점차 멀어졌고 그들을 맞이한 것은 호텔 최고층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었다. 백 실장은 육중한 원목문을 열고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안으로 들어가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유라가 망설이는 박선자의 팔을 부축했다. 박선자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스위트룸안은 불필요한 장식 없이 극도로 절제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지만 가구 하나하나에서 최고급의 품격이 느껴졌다. 거실 중앙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강지훈이 서 있었다. 서울의 모든 불빛을 발아라에 둔 채 그는 마치 도시의 군주처럼 보였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와인보다 더 짙고 서늘했다. 오셨습니까,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박선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가 예의 바르게 사용한 어머님이라는 호칭은 이제껏 들어본 그 어떤 욕설보다 더 모욕적이고 잔인하게 들렸다. 대열석. 박선자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값비싼 드레스가 구겨지는 것도 체면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생존 본능만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네. 강서방. 아니 회장님. 아니 그림자님.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 머리를 조아리며 횡설수설했다. 3년간 자신이 퍼부었던 독설과 경멸이 이제 칼날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비굴한 모습을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박선자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분노나 원망이 섞이지 않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제가 왜 3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박선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유라예 씨의 아버님, 즉 장인어른께서는 제게 생명의 은인이자 인생의 스승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전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시절에 저를 거두어 주시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지훈의 시선이 잠시 아득한 과거를 향했다. 그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온기가 스치는 듯했다.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부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 유라만큼은 이 험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그림자를 지우고 평범한 남자 강지훈이 되어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박선자에게로 돌아왔다. 순간 온기는 사라지고 냉기만이 남았다. 저는 어머님의 모욕과 멸시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의 자존심은 장인어른과의 약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선을 넘었습니다.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섰다. 박선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님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유라 씨를 썩어빠진 쓰레기 집단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태산건설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부실공사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고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들에게 상납하며 연명해온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테이블 위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태산건설의 비리 장부와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 자료들이 빼곡히 나타났다. 흑매 헤이잉는 오래전부터 태산건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제 임무 중 하나였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스스로 그 호랑이 굴러하니 시궁창으로 딸을 끌고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제가 맹세코 지키고자 했던 단 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을 마주한 박선자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가 동경했던 부와 명예의 상징이 사실은 추악한 범죄 집단이었고 자신이 경멸했던 사위는 그들을 심판하는 정의의 집행자였다. 그녀가 믿어왔던 세상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돈, 명예, 인맥. 그녀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아. 박선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자의 절망적인 통곡이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부심과 허영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동안 충격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유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똑바로 지훈을 향해 있었다. 그럼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 당신이 나에게 보여줬던 미소 다정함, 전부 다 연기였어요. 그녀의 질문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유라의 질문에 지훈의 얼음장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유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그림자가 아닌 그녀가 알던 남편 강지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라 씨를 향한 내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평범한 남편으로 당신 곁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던 꿈 또한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실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꿈꾸는 대로 놓아두지 않았고 어머님은 그 마지막 가능성마저 부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평범한 강지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에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지훈은 다시 바닥에 쓰러져 넋을 놓고 있는 박선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어머님께서는 평생 돈과 지위를 숭배하며 살아오셨으니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이 가장 큰 벌이 되겠지요. 그는 백 실장에게 고갯짓했다. 백 실장이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어머님의 식당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처분한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세금과 빚을 정리하고 남은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이제 그 돈으로 명예나 체면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장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선자는 더 이상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못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모든 판결을 마친 지훈은 마지막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슬픔 그리고 결단의 빛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제 유라 씨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스위트룸을 떠났다. 텅 빈 공간에는 영혼이 빠져나간 박선자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거대한 기로 위에 홀로 남겨진 유라만이 존재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이 떠난 스위트룸의 침묵은 무덤 속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이유라는 바닥에 쓰러져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어머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한때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던 기세등등한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껍데기뿐이었다. 유라는 어머니를 부축해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박선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유라는 묵묵히 죽을 끓여 방문 앞에 놓아두었지만 그릇은 언제나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유라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선택의 기로 위에서 고뇌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두 개의 길을 제시했다. 하나는 그의 곁에 남아 그림자의 아내로 사는 길, 다른 하나는 거액의 돈을 받고 그의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길.
안전하고 평탄해 보이는 길은 명백히 후자였다. 그의 세계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어두웠다. 그녀는 남편 강지훈을 떠올렸다. 자신이 알던 그는 조용하고 다정하며 때로는 무능해 보일지언정 늘 선한 눈빛을 하고 있던 남자였다. 하지만 연회장에서 보았던 그림자는 냉혹한 군주이자 무자비한 심판자였다. 그 두 모습 사이에서 유라는 길을 잃었다. 무엇이 그의 진짜 모습일까?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은 모두 기만이었을까? 밤마다 그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원망하는 마음이 솟구쳤다. 왜 모든 것을 속였느냐고, 왜 자신을 이토록 거대한 혼란 속에 빠뜨렸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지막 고백이 귓가에 맴돌았다. 유라 씨를 향한 내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왜 그에게 자신을 부탁했을까? 아마도 아버지는 강지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정체와 그의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그의 진심까지도. 아버지는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강지훈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닐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유라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다. 그녀는 백 실장이 남기고 간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저 유라입니다. 강지훈 씨, 아니 그림자님을 뵙고 싶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공원이었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강지훈이 홀로 서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라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섰다. 나왔군요.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선택했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훈이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였지만 그녀의 선택 앞에서만큼은 평범한 한 남자에 불과했다. 당신 곁에 남겠어요. 유라의 말에 지훈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유라가 말을 이었다. 더 이상 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대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세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당신이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나도 알아야겠어요. 당신의 아내로서 더 이상 장막 뒤에 숨어 있지는 않겠어요.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함께 걸을게요. 그것은 유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내린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갈대가 아니었다.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나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의 말에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깊고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후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그림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짓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군. 좋습니다.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동이 트면서 떠오른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그것은 기나긴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의 빛이었다. 그 후 많은 것들이 변했다. 강지훈은 박선자의 남은 재산을 정리해 그녀의 이름으로 작은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 처음에는 모든 의욕을 잃고 폐인처럼 지내던 박선자였지만 매일같이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가난한 노인들을 마주하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허리를 숙여 남을 위해 봉사했고 돈이나 명예가 아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주는 가치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도 보석으로 치장하지도 않았다.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뒤늦게나마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그 후회는 이제 그녀를 파괴하는 대신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는 겸허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유라는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곳을 차가운 지휘본부가 아닌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집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녀는 백 실장에게 흑매가 하는 일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복잡한 경제 지표와 암호 같은 정보들을 익히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때로는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상식적인 판단이 지훈의 냉정한 결단에 인간적인 깊이를 더해주기도 했다. 지훈은 여전히 그림자로 살았다. 그는 여전히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고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의 고독을 끌어안아주는 단 한 사람, 그의 아내 유라가 있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직도 무섭지 않아요. 나와 함께 사는 거.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유라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 없이 사는 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당신이 있는 곳이 이제 내 집이니까요.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그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배경일 뿐이었다. 폭풍은 멎었고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빛이 되어 새로운 새벽을 함께 열어가고 있었다.